예, 지금까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26장까지 전체를 다 봤는데 그 중에서 또 벌써 한 2달 지났으니까 다 잊어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복습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은 국가정보학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보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1장에서 출제되는 주로 내용들이고요. 실제로 1장에가 그동안에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편은 비밀공작, 방첩, 경제정보활동, 테러와 범죄, 정보전쟁, 국가유의관리 가 관련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시험을 내면 복잡하게 내면 한도 끝이 없이 복잡하게 낼 수 있고 아주 간단하게 내면 출제하면 아주 간단하게 또 낼 수 있는 영역이 이 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의 첩보 정보요원의 어떤 그런 한략이라든지 이름들 이런 거 물으면은 사실은 뭐 깝깝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제너럴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다른 책들은 거의 다른 교과서들은 주로 뭐 테러나 범죄, 경제정보활동, 정보전쟁, 국가위기관리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는 많이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쪽 쪽에 출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작년에 우리가 뭐 정보전쟁에 관련된 문제, 세 문제, 네 문제가 출제됐듯이 사실 지난 15년 동안 정보전쟁 관련 문제는 거의 출제된 역사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작년에 세 문제, 네 문제가 갑자기 출제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거의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사이버 작전사가 뭐 사이버 심리전 얘기들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된 것 같고요. 이제 국가 위기 관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북한하고 관계가 아주 좋을 때는 북한에 관련 문제를 출제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가 조금 나빠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은 또 꼭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위기에 대해서 좀 지난 한 2년 정도는 제가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뭐 남북 정상회담하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작년 뭐 하반기부터 좀 관계가 약간 좀 삐그덕대기 시작하고 핵 문제 해결 안 되면서 뭐 이런 이슈들이 올해는 좀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3편 국가정보기관의 이와 발전 방향은 한국을 포함해서 10여 개 국가의 정보기구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인데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암기 수준입니다. 암기. 뭐 각 국가의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이 뭔지, 방첩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이 뭔지, 군사 정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들이 뭔지, 그런 주요 정보기관들의 어떤 설립 역사라든지 연도, 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출제가 됐었고, 또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이거는 뭐 출제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최소한 몇 문제씩은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1편 쪽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한 영역들이죠. 뭐 문제를 절반 이상을 여기에서 낼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정보와 국가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런 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뭐 지난 한 2006년부터 2010년, 12년 뭐 이때까지 한 동안에는 셔먼 켄트만 알면은 충분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가끔씩 뭐 제니퍼 심스라든지 마크 M 로엔탈 뭐 이런 사람들의 관련된 문제가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모든 사람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셔먼 켄트하고 마크 M 로엔탈하고 리첼선 제프리 리첼선 정도 3명의 그 정보 정의 같은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로엔탈이나 리첼선이라는 사람들이 뭐 최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와 첩보와 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데이터,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 뭐 이런 부분들은 매년 출제가 한 문제 아니면 많이 나올 때는 3문제, 4문제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약간씩 좀 변형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뭐 기본적으로 국가 정보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선 기본 아주 베이직 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의 의미와 사용 목적, 내용 요 4가지 영역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의 질적 요건과 효용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질에 대해서 여러 책들에 대해 책마다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뭐 혹시 다른 책도 공부하실 것 같은데 그러되면은 뭐 다른 데는 정보의 질을 또 어떤 것도 좀 더 넣고 말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다 외울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적합성, 적시성, 정확성, 객관성 뭐 이런 정도 내용 보고 나머지 군더더기 나오는 것들은 그냥 뭐 무시하셔도 거의 뭐 사지선다행이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는 사지선다행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거 이상한 거 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최소한 네 개만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개만 정확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효용에 대한 문제도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소유, 행태, 통제, 접근 뭐 이 부분들 우리가 정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내용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중요도 우선순위, 가치의 결정순위, 뭐 소비의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다른 책에 다루는 책도 있고 안 다루는 책도 있습니다. 안 다루는 책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하게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 이런 문제들을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 출제자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성의 원칙, 단순성의 원칙, 연관성의 원칙, 차별성의 원칙, 공통성의 원칙 이 5가지가 있다. 그리고 뭐 사용 정보 소비에 대해서 사용 절차라든지 한계라든지 사용의 순위라든지 시간, 소멸 뭐 이런 부분들 정도만 개념적으로 충분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정보의 분류입니다. 이 부분도 뭐 시험 문제에 출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출제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수준에 따라 국가 정보와 국가 부문 정보,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라 정책 정보와 안보 정보, 그 다음에 대상 지역에 따라 국내 정보와 국외 해외 정보 이렇게 구분한다 정도는 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석 형태에 따라 셔먼 켄트는 기본 정보, 현행 정보, 판단 정보를 분류했다. 그래서 기본 정보는 과거의 시점에서 정리된 내용들이고 현행 정보는 현재의 시점에 있고 그 다음에 판단 정보는 미래에 관련된 부분들이다. 그 부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케빈 스택이라는 사람이 현행 정보와 전략 경보 정보로 구분을 했다. 그래서 전략 경보 정보는 우리가 얼리 워닝 시스템이라고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 활용하는 게 전략 경보 정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측 정보라는 게 켄트의 판단 정보와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국방정보입니다. 군무원 시험이다 보니까 국방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군사정보를 하니까. 그래서 전략정보와 전술정보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정보는 좀 더 뭡니까? 장기적이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돼 있고, 그죠? 그 전술정보는 단기적이고 지역적인 이런 정보가 전술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정보는 개인 신상이라든 경제, 사회, 운송, 통신, 군사지리, 군사력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전략정보고 전술정보는 전투서열입니다. 오더 오브 배틀, 오비, 군대의 구성, 배치, 병력, 뭐 사단의 규모 이런 것들이 다 전투서열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군사 능력들 각 군의 부대 구성, 규모, 뭐 전비 태세, 현대화, 지속성 이런 것들이 군사 능력 정보다. 그래 이렇게 보니까 뭡니까? 군사력 정보와 군사 능력 정보 두 개가 좀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시험 문제 출제를 하는데 군사력 정보는 어떤 잠재력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군사 능력은 지금 현재 우리 현역들이 갖고 있는 전비 태세라든지 현대화, 무기의 현대화, 그 다음에 지속성 이런 부분하고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순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요구는 정책 결정권자의 요구, 자체적인 수요, 행적 관계의 정보기관에서 정보가 오게 되면은 이 OIR 그리고 플러스 OIR과 SRI를 포함해서 PNIO,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와 첩보 기본 요소를 작성한다.
그래서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가 국가 차원에서 결정되면 P&I가 국가 차원에서 결정되면은 뭡니까? 각 정보기관이 자기들에 맞는 EI를 만든다는 거죠. EI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고 나서 하면은 기획 및 관리, 첩보의 수집, 처리 및 탐색, 분석 및 생산, 배포 이 과정을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좀 복잡하게 내면은 뭐 요즘 또 출제하는 경향들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정보를 2, 3, A, B, C, D, E, 이렇게 쭉 내용을 해놓고 첩보 단계를 제대로 연결한 것은 B, C, A, D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 보면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이 밑에 걸 갖고 끼워 맞추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걸 보면서 이 개념이 정확하게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기억이다. 이게 배포에 대해서 설명한 거다. 이거는 분석에 대한 설명한 거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걸 가지고 첫 번째 기억부터 찾으면은 문제를 찾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근데 일부 학생들 보면 제가 보니까 일부는 밑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만 많이 소모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정보학 문제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 직관적으로 풀면 20분 내에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 잘못 잡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데 통상적으로 한 20분 내에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서 옆에 이거 적으면서 이 순서를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이 부분도 꼭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출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이고, OIR은 Other Intelligence Requirement고, SRI는 Special Requirement for Information이고, PNIO는 Private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고, Essential Element of Information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PNIO 얘기하면서 몇 분 얘기했던 게 뭡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한 게 각국의 PNIO를 작성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죠? 한국의 국정원장, 미국의 국가정보장, 영국의 정보안보조정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시면은 쉽게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베르코비츠와 군면의 정보 순환 단계, 이런 로엔타의 6단계, 베르코비츠의 5단계,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어렵게 내려면 낼 수는 있겠지만은 똑같습니다. 항상 얘기한 거 CIA 순환 단계를 항상 그려놓고 그것만 따라 맞추시면 돼요. 이것도 이 사람들도 6단계를 하든 7단계를 하든 4단계를 하든 뭡니까? 기본적인 컨셉은 CIA의 순환 단계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기획을 하고 첩보를 수집하고 탐색하고 분석하고 배포하는 이 과정을 다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에 맞춰 넣으면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로엔탈이 마지막에 한 단계 더 들어간 게 한류입니다. 그죠? 피드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피드백이 없는데 이 사람은 한류라는 피드백을 하나 더 넣었다.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순환 단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요구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OIR과 SRI에 대해서 일정 부분 OIR과 SRI의 어떤 개념의 이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책마다 다른 것도 있다고 제가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그것도 무시하셔도 됩니다. 좀 다르고 어떤 책은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저 책은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 개념 이해하시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다른 책 너무 이렇게 다 비교하면서 여러 책들 종합해가지고 정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명확한 개념만 갖고 있으면 다 똑같습니다. 약간의 그 번역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는 미국은 DNI로 2004년도에 권한이 이관됐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국정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첩보의 처리 언젠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언젠가인가 그 TPED 이슈에 대해 비슷한 문제가 한 번 출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TPED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특히 기술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수도 없이 많이 수집을 하지만은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수집한 그런 기술 정보들이 첩보들이죠, 그죠? 첩보들이 사장되는 그런 걸 TPED 이슈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상
정보기가 올라가서 촬영을 해서 북한 전역을 다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그 뭐 전역을 다 사진을 매일 그걸 갖다 현상하고 일일이 목표를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요한 그 군사 시설이라든지 민간 타겟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혹시 나중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걸 체크하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보들을 관리하는 거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한번 나온 적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죠, 예산. 그 다음, 1장에서는, 그죠? 정보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 우리가 국방, 뭔가 전략정보와 전술정보 부분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보의 순환 단계, 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출제가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하고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정보기관과 국가부문정보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이 부분도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국내 모 교수님이 국가정보기관과 국가부문정보기관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출제자로 들어가 가지고 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상당히 혼란이 초래되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분은 지금 현역이어서 은퇴했기 때문에 출제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정보기관은 국가 최고 정책 결정자가 필요하는 정보를 생산하는 그런 조직이고 국가부문정보기관은 각 부처 장관들이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의 CIA, 영국의 MI6, 이스라엘의 모사드, 독일의 BND 뭐 일단 뭡니까?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정보기관들이 대부분이 다 국가정보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NSA라든지 뭐 NRO라든지 이런 것도 조직은 CIA보다 더 크고 예산도 더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도 국가정보기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논란인 것 같아요. 그게 논란인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들, 독일의 BND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중국의 국가안전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국가정보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일단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다 일단 국가정보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괜히 뭐 애매하게 생각하시면은 이것도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미국의 뭐 NSA, NRO 이런 것들도 똑같이 국가정보기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영역, 정보활동과 방첩활동, 비밀공작활동 뭐 이런 세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사지선다행이니까 더 이상 뭐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범죄자를 체포한다, 뭐 테러 인지를 구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넣는 거죠. 이 다음 이제 국가정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면은 야 우리 이 뭐 챕터 하나에 테러와 범죄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정보활동과 방첩활동과 비밀공작활동을 담당한다.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일단 국가정보기관의 업무는 아니다. 단지 뭡니까? 여러 가지 주요한 업무들을 최근에는 여러 가지 관리 요소가 확장되고 있다. 이런 개념에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국적 방첩활동과 소극적 방첩활동 이 부분들이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종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밀공작활동은 선정, 정치, 경제, 전복, 중군사공작 뭐 이런 순위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 로엔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국가의 전략적 위기를 회피하고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고 정책 결정 과정에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정보의 수집 과정과 방법 등에 대해서 비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냥 이거는 뭐 세 개 대가리만 4개 외우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학생들이 가장 또 애매하게 한 게 전략적 위기입니다. 전략적 위기. 도대체 전략적 위기라는 게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는가? 그 얘기들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고 뭐 저한테도 질문도 많이 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제가 뭐 봤을 때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 봤을 때 1904년 일본의 제전 러시아 공격, 러일 전쟁, 독일의 소련 침공, 2차 대전, 일본의 미국 공격, 태평양 전쟁,
그다음에 이집트와 시리아 이스라엘 공격 10월 전쟁 뭐 이 정도가 지금까지 일어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위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뭐 9.11 테러는 어떻습니까? 또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라크 전쟁은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네 개 정도만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국가의 위기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략적 위기. 그 다음에 이거 하니까 나오는 게 뭐 예방전쟁 개념이 또 나왔었죠. 그죠? 예방전쟁, 그죠?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예방전쟁의 개념들을 갖고 있는 거죠. 예방전쟁. 그죠? 예방전쟁 개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죠? 전쟁이 불가피할 때,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됐을 때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죠. 선제 공격. 그죠?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죠. 지금 이 개념들을 지금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이나 시리아 전쟁이라든지 리비아 전쟁 자체가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전쟁들 대부분들이 지금 예방전쟁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부분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의 네 가지 기능입니다. 뭐 시험에 초창기에는 이게 많이 시험 출제가 됐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뭐 2010년, 11년도까지는 많이 출제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출제 안 되는 영역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을 체계화한다. 국가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합리성을 확보한다. 건전한 비판 기능을 수행한다. 발전을 촉진한다. 뭐 이런 게 전에는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전에는 대학 교수들이 들어가면 이런 문제를 출제합니다. 근데 요즘은 교수들이 출제를 안 하거든요. 내부에 있는 현역들이라든지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출제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뭐 고리타분한 시험 문제 출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혹시 재수 없으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대가리는 외워야 됩니다. 대가리만 외우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의 연구 방법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교수들이 들어가서 출제할 때는 이런 것들 시험 문제 출제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출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분석한다, 구조와 기능을 분석한다, 정보 순환 체계를 분석한다, 사례 연구를 통해서 분석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냥 마찬가지로 종류 내용만 외우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내용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의 연구가 부진했던 이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교수들이 출제할 때는 이런 것들이 출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거의 출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접근이 어려웠다. 활용 자료가 부족했다. 부정적 인식으로 기피했다. 역할이 종료될 거로 예상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부진했던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상 연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어제도 뭐 국가정보학회인가 뭔가 이런 데서 연락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 연구할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은 뭐 퇴직하고 나서 할 일 없으면 일단 혹시나 싶어가지고 한 번씩 해보는데 한 2년만 지나면은 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구가 부진했던 이유도 어쨌든 뭐 출제가 될 가능성은 없는데 그래도 위에 대가리는 제목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장 부분도 뭐 그렇게 국가정보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개념들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3장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정보 생산자의 정의와 6가지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슈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자가 정보기관들이니까 그죠? 과다한 경쟁이 있다. 적시에 정보를 생산하기 어렵다. 소비자가 원하는 형식을 충족할 수 있느냐. 생산자의 분석적 편견이 작용한다. 미래 예측의 명확성이 불명확하다. 폐기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또 이것도 저한테 매일 이 질문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분석적 편견에 대해서 얘기들인데 개인적인 편견이냐 집단적 편견이냐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시험을 안 쳐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 가지고 뭐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분석관이 어떤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가? 정말 이 사람들만큼은 저 국가정보기관의 어떤 정보 분석관들만큼은 아주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정보를 분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기대를 하는데 뭐 사람이잖아요. 뭐 어차피 사람이고 또 자기 뭐 일반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교육 배경이라든지 정치적 신념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뭐 인종적 편견이라든지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뭐 제가 문제를 좀 이상하게 꼬아내기도 하지만은 뭐 출제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집단적인 편견도 가지면 안 되고 개인적인 편견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현실은 또 그럼 어떠냐? 현실은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거의 공무원들은 보수잖아요. 진보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대부분들이 공무원 하시려고 생각했으면 약간 성향이 보수적인 거 아니에요? 진보적이에요? 대부분 약간 공무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수적이거든요. 그런 개념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부분도 너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이상하게 꼬아놓으면 답 없어요. 이 사람 떨어뜨리겠다는 얘기가 틀리라는 얘기지 뭐 맞추라는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정의와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정보 소비자라는 게 일단 시간의 제약성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불신들을 갖고 있다는 것, 소비자의 선호와 자존심이 있다는 것, 정보의 불확실성이 정대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정보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불신도 있고 뭐 자기 선호와 자존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특징 같은 게 중요하죠. 그죠? 이런 부분도 생산자의 특징과 소비자의 특징 부분에 대해서도 출제가 꼭 되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와 정책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정책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정책이 정보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지, 뭐 어떻게 보면은 정보는 정책의 영역에 갈 수 없는데 정책은 정보의 영역에 들어오는 거죠. 야, 이런 정보 좀 수집해줘. 이러는 것 자체가 이미 정보의 영역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통주의와 행동주의가 있다는 거죠. 전통주의는 과거에 야, 이거 뭐 명확하게 구분해라. 행동주의는 무슨 소리야? 정보도 정책의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주장의 내용, 시대적인 흐름, 비판, 학자들, 셔먼 켄트와 마크 M 로엔타는 전통주의다. 행동주의는 로저 힐스만이라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동주의를 많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문제라든지 정치 개입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출제 영역입니다. 이 부분도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도 정보 생산자의 특징, 정보 소비자의 특징들,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전통주의와 행동주의 이런 부분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은 크게 어려운 영역은 아닙니다. 그 다음 4장 첩보 수집입니다. 중간중간에 혹시 그 질문 있으면은 각 챕터별로 이런 거는 중요 안 합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좀 물어봐 주세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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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대 이후에 행동주의 동조했다고 하는데 예. 그 셔먼 켄트를 전통주의라고 봐야 돼요? 전통주의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년대 이후에도 이 사람도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약간 행동주의가 맞는 것 같아. 안 잘리려면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 전쟁이 결정적인 거거든요. 한국 전쟁 자체가.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일단 전통주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마 이 내용을 출제자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50년대 이후 셔먼 켄트의 어떤 그런 속하는 이
학설은 이러면은 행동주의가 되는 거. 초창기에 47년도에 CIA가 만들 때, CIA를 설립할 때 셔먼 켄트가 갖고 있는 그런 철학은 무엇이었느냐 이러면은 전통주의가 되는 거죠. 50년대 이후 자기의 철학이 바뀐 거죠.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첩보 수집입니다. 그래서 인간정보와 기술정보, 공개출처와 비밀출처, 영상정보와 신호정보와 측정정보, 뭐 당연히 시험 문제에 꼭 출제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죠. 우리가 정보와 첩보와 뭐 이런 거 데이터 구분하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출제하든지 꼭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공개출처와 비밀출처, 그 다음 준비밀출처, 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정보관과 공작원, 협조자, 주재관 보고, 포로, 망명자, 이민자. 이민자가 비밀 출처냐?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슈가 되는. 뭐 아무나 이민 가는데 미국 이민 온 놈들 보고 이게 다 이 비밀 출처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뭐 어쨌든 비밀 출처로 봅니다. 이민자들 같은 경우.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국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민 오는 사람들 인터뷰를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어떤 그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약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어떤 국가의 정책에, 외교 정책에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포로, 망명자, 이민자 이런 것들 다 비밀 출처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술정보 영역 중에서 영상정보와 신호정보와 측정정보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원격 측정정보, 뭐 측정정보, 원격 측정정보, 또 뭐 하여튼 비슷한 이름들이 여러 개로 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죠? 메신트라고 되기도 하고 텔린트라고 얘기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뭐 이 책마다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서 내가 답을 해야 된다면은 일단 기술 정보는 크게 영상 정보와 신호 정보와 디아들스로 다른 걸로 있다. 그 측정 정보를 얘기하든 원격 측정 정보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얘기하든 어쨌든 이거는 뭐예요? 신호 정보에 포함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수집하는 장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에서 일단 전혀 다르다. 그리고 영상 정보하고 신호 정보, 영상 정보는 명확하니까 신호 정보의 종류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통신 정보와 전자 정보와 외국 장비 신호 정보와 레이더, 적외선, 핵 정보는 다 신호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도 질문 많이 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측정 정보에 대한 이슈인데, 뭐 어떤 용어는 뭐라고 번역을 하든 어쨌든 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영상과 신호와 디아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측정 정보로 얘기하든 뭐 번역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출제자가 어떤 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뭐 세 개로 완전히 구분된다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정보 역사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엄청나게 어렵게 낼 수 있고, 뭐 간단하게 내면 간단하게 낼 수 있는데, 일단 손잡이 행동 용감편에 관련된 문제는 일단 매년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적의 주민을 간첩으로 만들면 향간, 내가는 적의 관리, 생가는 적지에 들어가서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 사가는 죽으러 가는 사람, 그 다음에 방가는 뭡니까? 더블 에이전트, 역용공자. 이게 방간입니다. 적의 스파이를 잡아서 체포해서 활용하는 게 방간입니다. 그죠? 이거는 뭐 매년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인간정보 역사입니다. 뭐 이것도 뭐 어렵게 내면은 너무 어렵게 낼 수 있고 쉽게 내면 너무 쉽게 내는데, 일단 뭐 기원전 2000년에 경에 고대 이집트 파라오가 어쨌든 적국을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파피루스라고 그러죠.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종이에 그게 적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 중에는 가장 오래된 거죠. 가장 오래됐으니까 일단 이게 기원이다 이렇게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트로이 전쟁도 얘기하고 있고, 트로이 목마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요즘도 쓰고 있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모세가 뭐 1300년 경에 12부족장을 보내 정탐 활동을 했다. 뭐 어쨌든 뭐
미국이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서양이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모세가 뭐 구라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기록이 있으니까 이런 걸 써놓은 거죠. 그죠? 그다음에 중시에서는 뭐 몽고의 징기스칸이 어떻고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루이 13세 상브르누아 뭐 이런 것들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이게 애매하게 또 꼭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세기경에 일어났던 일들이다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이탈리아는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그 오합지졸로 동네별로 따로따로 놀았던 거죠, 그죠? 또 먹고 살만하니까 뭐 어쨌든 뭐 이런 거 정도 있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 가장정보관과 비공식 가장정보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매년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식 가장정보관은 외교관의 신분을 위장하는 사람이고 비공식 가장정보관은 뭡니까? 상사 주재원이라든지 뭐 교수나 여행객이라든지 뭐 종교인 이런 걸로 위장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게 여기네. 그죠? CIA 내셔널 리소스 디비전도 특정 지역을 방문한 여행자를 인터뷰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PNG도 가끔씩 나오는 거죠. 그죠? PNG. 그죠? 불법 정보 활동으로 수집된 공식 가장 정보관을 체포해서 추방하는 걸 PNG라고 그럽니다. PNG. 그죠? 그다음에 흑색 정보관을 NOC, Non-Official Cover라고 부르기도 한다. 커버가 자체가 위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커버. 그죠? 카바라는 게 위장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용어입니다. PNG, NOC 뭐 이런 거 용어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출제가 되니까. 뭐 아그레망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인간 정보의 한계와 정보요원의 제약상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 인간은 배신의 동물이다 이런 문제는 출제는 안 하겠지만 KGB가 에이전트를 포섭하는 마이스 이 용어가 맞는지 이런 거 머니, 이데올로기, 컴프라이스, 에고 뭐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객관식 시험 문제 내기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페이퍼밀은 뭡니까? 정보관이 조작하는 보고서입니다. 페이퍼밀. 그 다음에 더블 에이전트. 우리가 아까 여근 공작 얘기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포섭한 스파이가 적의 스파이일 수도 있는 거죠. 양쪽에서 회색 분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까 PNG 얘기했습니다. 그죠? 수집한 정보의 신뢰성의 문제, 기만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 핵심 정보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정보요원의 신변 위험이라든지 불법적인 정보 활용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정보의 역사와 특징입니다. 그래서 통신정보와 전자정보, 레이더 뭐 종류는 뭐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골치 아픈 것들이 이게 뭐 어느 나라 위성인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암기력 테스트하는 이런 문제가 가끔씩 출제되니까 머리가 아픈데 방법은 없습니다. 좀 몇 개는 외워야 되겠죠, 그죠? 특히 요즘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RC-135 코보라볼이라든지 U2R이라든지 U2R이라고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U2기를 U2R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게 U자는 다목적기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R은 뭡니까? 정찰한다는 뜻입니다. 정찰용으로 쓴다 이런 의미입니다. P-3C 뭐 이런 것들 요즘 북한 핵실험하고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발사했을 때 꼭 나오는 뭐 이런 부분이니까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리버티, 푸에블로 알 필요 없을까? 그리고 푸에블로는 북한 지금 우리가 68년도 그래서 첩보 수집함 납포된 그런 것들이니까 지금 북한의 그 대동강에 평양 대동강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리버티 이런 거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첩보 잠수함 뭐 이런 것도 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정보 역사입니다. 옛날부터 뭐 프랑스가 일단은 뭡니까? 군사 목적의 기구부대를 처음으로 창설한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죠? 미국은 남북 전쟁 당시에 기구를 활용해서 정찰 활동 수행했다 이런 얘기도 이탈리아가 항공기를 정찰 목적으로 최초로 활용한 국가다. 뭐 이 정도는 뭐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성이라든지 뭐 항공기의 어떤 종류라든지 이름들 국가 소속 같은 게 꼭 출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은 코로나, 감비트, 헥사간, 캐나넨, 크리스탈, 랜드셋 이런 위성들이 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스푸트니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스푸트니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제니스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프랑스의 스팟이라든지 이스라엘 오펙이라든지 한국의 아리랑 위성 같은 것도 뭐 가끔씩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궁화 위성하고 아리랑 위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무궁화 위성은 통신 위성입니다. 무궁화 위성. 그 다음에 아리랑 위성은 뭡니까? 아리랑 위성이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타 있어. 이거는 통신입니다. 통신. 이게 영상입니다. 영상.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에서 백두 사업하고 이것도 뭐 시험 문제는 출제에 갈 건 없습니다. 건강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백두 사업은 뭡니까? 이것은 통신 정보에 관련됐습니다. 통신 정보. 건강 사업은 영상 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부분들이죠. 정찰하는 공개는 뭐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측정 정보입니다. 그래서 수집 대상, 뭐 활용 분야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무선 주파수, 지질 물리, 핵 방사능, 물질, 전자광학과, 광학과, 적외선, 뭐 울트라 스펙트럼 영상 이런 것들이고 무기 감축 조약이라든지 환경 파괴라든지 국제 테러 범죄, 마약 생산과 이동 경로 이런 부분을 관련된 게 대부분 측정 정보다. 그래서 RC-135 뭐 이게 또 마찬가지 나옵니다. 그죠? 북한의 핵실험 같은 거 하면은 항상 그 일본에서 출격하는 게 RC-135입니다. 그죠? 그 부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나머지는 더 아실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다고 그런 데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욕을 엄청 들어볼 것 같은데 일단 가능한 많이 외우라고 그러면은 제가 면피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한테 부담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재수 없이 나와도 제가 뭐 책임은 못 집니다. 확률이 높다고 얘기할 뿐이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 출처 정보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준비밀 출처 아까 얘기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다양하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공개 출처 정보의 종류와 공개 출처와 준비밀 출처 장점과 단점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종류별 장단점 비교입니다. 인간정보, 통신정보, 영상정보, 측정정보, 공개정보.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약간 애매하게 막 섞어 놓으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객관식 문제는 상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상대적. 그죠?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인간 정보는 저렴하다. 인간 정보는 저렴한 비용이 저렴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아니 뭐 통신 정보도 저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측정 정보에 비해서는 통신 정보 훨씬 저렴할 수 있고 영상 정보에 비해서는 통신 정보가 또 저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상대적입니다. 객관식 문제가 혹시 출제될 때 이거 확실해. 다음 주 인간 정보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세는데 뭐 통신 정보보다는 저렴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드는 뭐 수집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저렴하다. 이런 거는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은 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 문제가 일단 비교를 해놨을 때는 그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출제자가 어떤 1번은 20%가 틀렸고 2번은 30%가 틀리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한 50% 정도가 틀렸고 뭐 3번은 100%가 틀렸어요. 그러면 이게 정답입니다. 두 개 정답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규를 해도 아무리 항의를 해도 절대 출제자가 정답을 두 개를 해줄 수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학 시험 문제는 일단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예요? 애매한 지문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출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상대적인 개념에서 좀 접근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첩보 수집도 첩보의 그 기술 정보와 인간 정보의 뭐 종류들, 특성들, 장점과 단점들, 그다음에 간단한 역사들, 그다음 기술 정보 수집하는 수단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계속 출제가 됐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 뭐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분석입니다. 분석해야 될 첩보의 종류, 공개된 사실, 비밀, 미스터리 뭐 이런 게 있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세 가지 뭐 그냥 위에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분석 학파입니다. 기술학파와 과학적 예측학파, 기회 분석 학파가 있다. 서먼 켄트와 윌모어, 켄달이 이런 부분을 주장했다. 뭐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소련의 정보기관은 기술학파를 선호했다. 미국 정보기관은 과학적 예측학파를 선호한다. 뭐 일부 3세계 국가나 한국에서는 기회 분석학파를 선호한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건 너무 상세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형 분석 기법과 개념형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인 모자이크 이론, 내재적 접근법, 보편 이론적 접근, 비교 역사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게 좀 꼬아놓고 복잡하게 하면은 예를 들면은 다음 주 개념형 분석 기법의 설명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는 것. 다음 뭐 간단하게 하면 다음 주 개념형 분석 기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출제도 할 수 있지만은 뭐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뭐 이런 것이다. 보편 이론적 접근이나 이런 거다. 뭐 비교 역사 모델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렵게 내면 그렇게 낼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 특징과 비판, 보편 이론적 접근법, 내재적 접근법, 비교 역사 모델 뭐 이런 부분 특징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뒤에 앞에 거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적 분석 기법과 질적 분석 기법입니다. 철학적 배경, 존재론, 가치론, 방법론, 장점, 단점, 종류 반드시 한 문제 내지 두세 문제까지는 무조건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없습니다. 외우셔야 되고 종류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게 가면은 다음 주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이제 갈 수 있고, 안 가면 각각의 분석 기법들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올바르지 않은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도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영역이고, 또 그냥 그래서 한 번씩은 꼭 읽어는 보셔야 됩니다. 브레인스토밍이 뭔다, 역할 연기가 뭐고, 사례 연구가 뭐고, 핵심 판단이 뭐고, 경쟁 가설이 뭐고, 인간고리가 뭐고, 분기와 목표 지도, 계층 분석 이런 것들이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의사결정 나무 기법인데, 이 부분이 양적 분석이냐 질적 분석이냐 가지고 계속 몇 년간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시험 문제 출제되면 양적 분석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출제자가 자기 정답이 질적 분석이다 끝까지 우기면은 저도 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의사결정 나무 기법은 양적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고 출제되면 그렇게 선택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기구의 유형과 장단점, 분산형과 중앙집중형과 경쟁적 분석형이 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은 분산형입니다. 그죠? 분산형이죠. 중앙 집중형을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적 분석형도 굉장히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 분산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정도, 이런 개념이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분석에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분석가 개인의 문제와 분석관이 동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래서 mirror imaging, collinetism, footnotes, words, cryoperfect, layering, received opinion, lowest common denominator language, backstating, logo rolling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도 고민이 많이 되고 많이 스트레스 받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런 걸 구분해서 했는데 출제를 하는데 분석관 개인과 정보기관, 정보 조직의 어떤 오류냐
정보 조직의 오류냐 분석관 개인의 오류냐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사실상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어떤 거든지 거울 효과도 분석관 개인의 오류가 될 수도 있고 정보 조직의 오류도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래는 정확하게 보면은 이 네 가지는 분석관 개인에 관련된 문제고 이 네 가지는 분석관과 동료 간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부 출제자들이 아마 이 밑에 네 가지를 그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정보 조직의 오류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정보 조직의 오류로. 뭐 이 개념은 제가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인데 시험 문제자들이 출제를 좀 애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슈가 많이 되고 왜 답이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저렇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일단 네 가지지 뭐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답은 없는 상태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속된 말로 출제자가 이게 답이다 이러면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답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무시하시고 의미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러 이미지가 이런 개념이다. 클라이언트미 이런 개념이다. 주석 전쟁이 늑대 소년 효과가 이런 개념이다 정도까지만 알고 레이어링이 그런 거다. 뭐 이런 것들 정도만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인정된 걔네가 이런 것도 선입견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선입견 그죠? 그런 거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4개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 정보 분석은 솔직하게 제가 뭐 제일 최소한 3문제 정도까지는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3문제는 출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보 분석 기법들하고 학파들 그다음에 그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기법의 종류들, 개념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오류 부분은 개인의 오류냐 분석 조직의 오류냐 이 부분은 일단은 개념만 이해하시고 그렇게 분류하는 거는 거기 가서 시험장에서 재수없게 나오면은 일단 찍으세요. 뭐 제가 저도 누구도 그거는 이론으로 명확하게 정립을 해서 이거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명확하게 정리해 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찍을 수밖에 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6장 정보보건서 생산과 배포입니다. 뭐 로엔탈이라는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제가 로엔탈하고 리첼슨하고 세먼 켄트의 정보의 정의를 꼭 외우라고 얘기 드린 이유가 이 사람의 이론 책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보 생산의 4가지 조건입니다. 적시성, 적소성, AE성, 명확성.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보 생산의 조건에 관련된 것도 학자마다 책마다 다 다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일단 로엔탈의 4가지 조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시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출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로엔탈이 그냥 기준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 생산 시 유의해야 될 사항도 이것도 정보직 군무원 들어가시면 제일 매일 맞닥치를 들이쳐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출제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사전계획에 생산하라, 현재 필요한 최소 수량만 생산하라, 배포처 수요인에 따라 비밀의 등급을 내용을 차별해라, 실행 가능한 대안도 제시해라, 뭐 어떻고 이거는 꼭 뭐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급, 2급, 3급, 대비 뭐 이것도 비밀 등급의 분류 이 부분도 비슷하게 출제할 수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뭐예요? 3등급인데 한국하고 독일만 4등급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1, 2, 3급 비밀로 있는 대비가 거의 없는데 우리만 대비까지 있습니다. 독일도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급 비밀은 외교관계 단절, 전쟁 유발, 2급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 3급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 손해나 막대한 지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군사 비밀 분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보직 군무원이 되기 때문에 군사 비밀을 분류하는 거죠. 그죠? 군사 비밀을 분류하기 때문에 1급, 2급, 3급 비밀에 대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1번이 뭐 거의 마찬가지 그죠? 전쟁을 유발하거나 외교관계 전쟁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죠? 국가의 전쟁했을 때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죠? 비밀 군사 동맹이라 전쟁 계획 또는 정책이라든지 전략 무기 개발 계획이라든지 특수 공작 계획이라든지 종합적인 군사 전략 이런 것들이 1급 비밀이고 뭐 약간 일단 군사령부급까지 관련된 것들은 2급 비밀이고 그죠? 뭐 그 사단 관련된 사단 그러니까 군단급 이상 정도가 2급 비밀에 관련된 것들이고 사단급까지가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3급 비밀이다. 이 정도로 그냥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는 2급 비밀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음어는 3급 비밀이죠. 음어. 그죠? 암호는 2급 비밀이고 음어는 3급 비밀입니다. 나머지 이런 거 다 외울 수가 없는 거죠.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사단급 정도 관련된 그 이하는 3급 비밀이다. 내용 보고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일단 3급. 야, 이거 조금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2급 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 1급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2급 비밀은 암호, 군용 암호 뭐 이런 것들이고 3급 비밀은 음어, 전산보호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다 3급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이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비밀의 분류 원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출제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죠. 여러분들이 가서 매일매일 해야 될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소나 과도하게 분류하지 말아라. 독립하게서 분류해라.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발행한 것은 그 온 그대로를 인용해라. 그 다음에 재분류를 해라. 그 다음에 표지 방법들입니다. 그죠? 문서의 전후면 표지, 매면 상하단의 중앙, 필름, 디스켓, CD는 외부 봉투, 지도, 궤도, 상황판은 문서와 동일. 문서와 동일하다는 게 뭡니까? 그 정중앙에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도 같은 데도 뭡니까? 여기 가운데다가 여기 아래 위로 2급 비밀, 2급 비밀 뭐 이렇게 표시한다는 겁니다. 이거. 그죠? 지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녹음 테이프, 녹화 테이프는 시작과 끝에 삽입한다. 비밀의 제목에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재분류한 경우에 2급 비밀인데 이거 뭐 중요하지 않아 이러면 뭡니까? 끊고 여기에 또 3급 비밀 도장을 또 찍는다는 거죠. 재분류할 때.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뭐 비밀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보안 유지에 도움이 될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 보고서의 종류입니다. 전문 메모, 브리핑 자료,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가끔씩 출제된 게 이제 전문에 대해서 문제가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돌발적이고 긴급을 요하는 정보 배포 시에 그다음에 해외 주재 외교관이 정부의 새로운 지침이나 협상 요령을 전달하거나 적대국의 선전포고나 무역 외교 협상을 중단을 지시할 때 그래서 이게 노무라 전문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었죠. 그죠? 태평양 전쟁에 관련 노무라 전문이라든지 우리가 뭐가 아니었습니까? 저 1차 대전의 진무만 외교 전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문에 관련된 거죠. 긴급하게 어떤 외교 협상이라든지 전쟁의 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짧은 이런 그 지시사항들이 전문입니다. 전문.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나머지 뭐 이런 것들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보기관이 발행하는 보고서 전에는 이게 출제를 잘 안 했는데 요즘 가끔씩 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D가 붙으면 데일리라는 개념입니다. D가 일단 약자에 D가 붙으면 거의 다 데일리입니다. PDB, NID, DIB 뭐 다 거의 뭐 이런 D가 붙으면 보통 데일리라는 거는 뭡니까? 해녕 정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보고한다는 거죠. 해녕 정보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워닝 워치리스트 이런 거는 경보 정보다. E가 붙으면 estimate입니다. E가 주로 붙으면 estimate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판단 정보다. NIS, SNIS, DIA, SIR, IM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텔리전스 메모랜덤 있는데
그래서 뭐 프레지던트 데일리 브리프, 그다음에 NID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내용 CIA가 주 6회 발행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백악관의 대통령이 보는 게 PDB고, NID는 뭐 주요 부처의 고위직 국장급 이상 되는 공무원들이 주로 보고, 장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본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정보 판단, NIE에서는 NIC가 그죠? NIC가 생산하고 내셔널 인텔리전스 센터가 생산하고 대통령과 고위직 일부에만 보는 게 국가정보 판단이다. NIS는 뭡니까? 특정 국가 정책에 관련된 압축된 요약 보고서다. 그래서 이 4개 정도 보고서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면 나머지는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E가 들어갔으면 뭐 판단 정보다. D가 주로 들어가면 그냥 현영 정보다. 그 정도만 개념을 이해하고 4개 보고서 정도는 어떤 내용이다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문제가 출제된 사례를 보면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비밀보고서 전환입니다. 1급 비밀은 이중시근 장치가 되어 있는 금고에 번호, 2, 3급 비밀은 혼합해서 보관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뭡니까? 1급하고 2, 3급하고는 같이 혼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비밀 문서 이렇게 가면은 뭐 이렇게 권고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에 2급 비밀은 여기다 두고 3급 비밀은 여기 두고 뭐 대비는 요 칸에 두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관리도 많이 합니다. 근데 1급 비밀은 같이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1급은 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1급 비밀 다룰 일도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거의 가능성도 별로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뭡니까? 같이 이렇게 혼합해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비밀의 복제와 복사. 원칙적으로 복제나 복사는 해서는 안 되는데 1급 비밀은 발행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발행권자.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비밀이 1급 비밀을 생산해서 국정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복사하겠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무자재는 복사가 불가능합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더라도 복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의무자재. 그다음에 2, 3급 비밀은 복사나 복제를 제한할 경우에는 뭡니까? 표지 이면이나 예고문 상단에 복사 불가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사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파괴의 원칙. 그래서 우리가 암호기자재는 원형을 알지 못하도록 용해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고문과 관계없이 파괴되는 비상사태는 뭡니까? 영해 바깥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함정이 적에게 피납될 경우, 영공 바깥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항공기가 적지에 불시착할 경우, 테러 분자나 위해 세력이 비밀 보관소를 침입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외국문과 관계없이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뭐 68년 미국 정찰한 푸에볼로 사건이라든지 과거에 유투기 그 영공 밖에서 작전하던 유투기가 소련에 객추되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죠. 과거 테러 분자나 위해 세력이 비밀 보관소를 침입했을 때 이런 것들은 뭡니까? 과거 79년도 이란의 해교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란 대사관이 갑자기 점령당했을 때 그때 그런 경우에는 파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사례들이 다 있는 거죠. 그죠? 다 사례 유투기가 객추됐을 때 이거는 뭐 이란에서 미국 대사관이 점령당했을 때 그 시위대에 그런 경우에 이런 게 파기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예고문과 관계없이 파기할 수 있는 경우, 국정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안 유지를 위해 예고문에 부여된 기간이 계속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파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정원장이 요청이 있으면 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밀의 공식 및 비공식 수발 방법입니다. 수발 방법은 외교 전문, 통신, 외교 행랑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안전가호, 비밀 아지트, 비밀 사서함, 데드드랍, 더보커, 브로시패스, 시크릿 라이팅, 마이크로다, 스테가노그래피, 디지털 스테가노그래피. 그래서 옛날에는 데드드랍 같은 게나 더보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쓴 거죠. 그죠? 그래서 나무 밑에 숨겨놓고 뭐 바위 밑에 숨겨놓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레드박스라고 하는 것들은 뭡니까? 사서함. 우리가 뭐 지금은 지하철에 사서함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되는 게 스테가노그래피나 디지털 스테가노그래피죠. 우리가 뭐 이렇게 사진이나 비디오 화면상에서 이런 게 어떤 정보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방식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 6장도 뭐 어떤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미국 정보기관이 발행하는 정보 보고서의 종류, 경보 정보냐, 현령 정보냐, 판단 정보냐, 그 부분만 빼면 나머지는 아주 그냥 뭐 제너럴한 부분들이고, 비밀의 생산이나 관리, 분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서 공무원, 정보직 공무원들이 매일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정도는 이해하고 와야 현업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시면 10분 쉬었다가 비밀 공작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